조용히 혼자서 성공한 사람들은 뇌의 활동 중 이것을 가장 잘 알았다. 우리의 뇌가 아직까지도 원시적이라는 것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방식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변하고 있죠. 지구의 역사 45억 년을 생각해 봤을 때 농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고작 1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진화론적으로 적응하기에는 1만 년은 짧은 시간이라 볼 수 있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1만 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뇌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1만 년 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힘듦과 고통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700쪽이 넘는 거대한 벽돌책인 내면소통은 정말 내용이 좋기에 이번엔 다른 부분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23년 2월 27일 인플루엔셜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저자인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은 뇌과학과 뇌영상 분석 기법을 이용해 내면소통과 명상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뇌의 작동 방식이 내면소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려주는 책이 됩니다. 제목만 봐서는 영성에 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과학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책에서는 뇌의 작동 방식이 아직도 원시적이기 때문에, 즉 진화가 더디게 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인간의 삶은 빨리 변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 상태가 힘들 수 있음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 탓은 아니었군요. 뇌도 내 거니까 내 탓이 맞나? 어쨌든 뇌가 왜 그런지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균세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의 생존 방식이 3만 5천 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달라졌다면서 이를 대약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의 생물학적 구조가 3만 5천 년 전의 크로마뇽인과 유사하다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진화는 매우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크로마뇽인에게 비행기 조종수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구조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구석기 시대 원시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는 거죠. 현대인이 원시적인 뇌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 방식에서 일어납니다.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온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로 몰입하게 됩니다. 원시인이 사냥을 하던 도중 멧돼지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죠. 멧돼지 몇 마리가 갑자기 공격해오면 원시인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죠. 심박수를 올려서 근육세포에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고 어깨 근육, 목 근육, 안면 근육 등 일련의 근육들을 수축시킵니다. 평소 뇌는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소화기관에 보낼 에너지까지 끌어와서 근육으로 집중시키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100년 전 일본 사람으로 이를 알았던 것 같네요. 그 일본인은 소화기관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보다 끌어당김에 에너지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평생 소식하고 당시 일본 내에서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뇌는 소화기관 외에도 면역 시스템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위기 상황에선 면역 기능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때 뇌는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 되면 일단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감정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분노나 공격 성향으로 표출됩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분노라 부르죠. 그러니 분노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신은 감정을 사랑과 두려움 이렇게 두 개만 만들었다는 글귀가 있는데요. 모든 감정이 이 두 개에서 뻗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여튼 수렵 채집이 필요했던 원시 시대에는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원시인이 맞닥뜨리는 위협은 대개 근육의 힘을 통해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인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은 근육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취업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 중요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앞둔 직장인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소화기능, 면역기능,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어깨, 목, 얼굴, 혀 근육 등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반응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현대인에게 중요한 부분은 뇌의 전전두 피질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뇌는 아직도 편도체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잘 보거나 면접을 잘 치르려면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편도체를 활성화해서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심박수를 높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며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은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저자는 이를 알고 있어야 하며 마음 근력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 근력이라니? 전전두 피질이 담당하는 것이 마음 근력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뇌의 작동 방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만 하면서 이유를 알지 못해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이유만 찾으려 들기도 하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머리의 앞쪽에 집중을 해보세요.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에서는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가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위기 상황에서도 편도체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면 그 에너지를 전전두 피질 쪽으로 집중시켜 보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마냥 두려워만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으니까요. 전전두 피질은 뇌의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책들과 불교에서도 알아차리라는 것이 바로 이걸까요?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핵심은 내측 전전두 피질 중심의 신경만들인데요. 마음 근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이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활성화된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이 두 요소가 우리 뇌 안에서 시소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은 비활성화되고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 외부에서 발생하면 자동적이지만 전전두 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그러기 위해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 중 가장 기초는 알고 있음, 즉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뇌는 경험을 저장해 두죠. 필드라는 책에서는 뇌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수신기가 작동할 뿐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니 여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가 저장한다는 개념을 쓰겠습니다. 심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실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쾅 하는 소리를 들려줘 깜짝 놀라게 했더니 나중에 일상적인 소리를 들려줬을 때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속담은 바로 이러한 공포학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네요. 와이프가 탁자에 물건을 세게 내려놓을 때 제가 느끼는 것과 비슷할까요? 화났나? 한편 편도체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자극이 주어져도 활성화되지 않아 두려움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환자에게 공포에 질린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려주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알지만 자기 자신은 그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일반인에게 같은 비명소리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짜증이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죠. 편도체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뱀이나 거미를 가까이에서 봐도 놀이공원에 유령의 집을 가도 온갖 귀신이 출몰하는 공포 영화를 보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환자에게는 편도체의 과다한 활성화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타 분석 연구 결과는 불안장애와 PTSD 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편도체와 뇌 섭렵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깨가 결리는 것이 편도체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근육들을 수축시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목과 어깨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근육 긴장은 거북목을 만들고 목 디스크나 어깨 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 근력도 약화시킵니다. 즉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뇌의 작동 방식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됩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성공의 길을 걷고 있고 결국은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죠. 특히 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피험자를 부정적 자극물에 노출시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때의 뇌 활성화 상태를 측정한 실험이 있는데요. 피험자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편도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편도체 활성화 정도를 피험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알기만 해도 편도체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죠. 한편 편도체와 전전두피질 간의 연결망은 날 때부터 시소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차츰차츰 발달합니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경험과 학습 혹은 감정 조절에 관한 훈련이 편도체와 전전두피질 간의 기능적 연결망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10세 미만까지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도 같이 활성화되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시소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은 비활성화되죠. 이 시기부터 자신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편도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감정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자라죠.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원시적인 뇌의 활동으로 편도체가 대단히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편도체 없애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기분이 좋을 때 관심 있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할 때도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부정적 감정의 유발이라고 획일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도체의 기본적인 기능이 두려움에 반응해 온몸에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도체의 활성화를 분노나 공격성의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저자는 말해줍니다. 뇌의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모순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알고 있음과 알아차림만으로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것이죠. 알아차리게 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은 전전두 피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명상만큼 좋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앉아서 가부좌 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따스한 햇빛이나 시원한 바람에 집중하면서 눈을 감고 그저 느껴보는 것도 명상의 일종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편도체 활성화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위기 상황은 외부에서만 자극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부에서도 위기 상황을 혼자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생각과 상상력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워지는 것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증거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된 거구나 하고 편도체를 안정만 시켜줘도 전전두 피질이 마치 시소처럼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혹시 알아차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설명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성장하면서 교육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차츰 발달하는데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경험과 학습 혹은 감정 조절에 관한 훈련이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간의 기능적 연결망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장미를 보고 모두 다르게 느끼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뇌에서 능동적 추론을 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능동적 추론이 교육과 환경의 영향이 바탕이 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림자가 있는데요. 어떤 동물의 그림자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딱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동물입니다. 개가 아니라 고양이였습니다. 이렇게 뇌는 환경과 학습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론하여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모든 물건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영성 관련 책에서는 자아와 본래의 나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책에서는 배경자아와 경험자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자아는 그저 지켜보는 자이고 경험자아는 실제 경험을 하는 나이죠. 우리는 기존의 습관 때문에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과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직접 바라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배경자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경험자아가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험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아라고 한다면 배경자아는 그러한 경험자아의 스토리텔링을 들어주고 알아보고 알아차리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그렇기에 경험자아는 고통과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과 행복감도 느끼지만 배경자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경험자아를 조용히 알아차릴 뿐입니다. 뇌에 대한 작동 방식을 몰라도 이렇게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 공존함을 알고 있어도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딱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알고 있음과 알아차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조용히 남들 눈에 띄지도 않고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만이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위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알아야 감정이 조절되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위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는 상상을 할 때 마인드무비를 본 후 명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마인드무비에 나온 이미지가 명상을 할 때 선명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시각화가 잘 됩니다. 거기서 상상을 하며 아예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도 고스란히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전전두 피질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 조절이 잘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게 되어 더 효율적인 일처리나 창의적인 영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 상상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